저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라면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 중, 고교생의 자살 이후에 성적과 진학 문제와 함께 부모님과의 갈등은 매년 압도적인 순위로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미모의 아이돌 가수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경험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겪은 것에는 대단한 큰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사소한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도 위반으로 태어난 아이였는데요. 어쩐지 저희 집에 과속딱지가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크게 다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끝난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홧김에 던진 말이 있었는데요. 너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너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고 또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살 충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거울만 보면 제 얼굴을 다 갈아엎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겼는데도요. 물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아주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지금은 정말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아버지 이펙트, The Father Effect. 발음 괜찮나요? 예,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미션, 첫 번째 미션이 이 아버지 이펙트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예스24에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책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스24 직원이 아니고 예수24 직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세핀 김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정신건강상담사, 대학교 내 폭력문제 전문가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저자는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여러 언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다. 조세핀 김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이렇게 교육대학원에서 특별히 상담, 자녀교육 이쪽으로 최고 권위자인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목사님 딸이세요. 목사님 딸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이제 키우면 좋을지 이런 책도 여러 책을 이제 이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 외에도 여러 책들을 이분이 뭐 교실 속 자존감 그 외에 몇몇 책들을 이렇게 출간해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의 아이의 자존감에 관련된 그런 짧은 강의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다 보면 정말 멋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요. 교수님, 저를 한 학기 동안 살펴보셨죠? 교수님께서 보실 때 저에게 부족한 점들을 좀 지적해주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절대로 이런 질문 못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이 속사람이 단단하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뭐가 높은 거죠? 자존감.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두 가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쁘고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부모님 돈도 많으세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컸는데 왜 한 번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할까요? 그 반면에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가 하나 잘 되는 게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특이해요. 한번 넘어져도 툭툭 또 일어나요. 정말 이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존감을 키울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관계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걸 원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시면 제 세대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나중에 효도해야지 막 이랬거든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 방식이야.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요즘 뭐가 필요하냐면 듣기를 원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가 보고 싶었다, 나 너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듣길 원한다 이거죠.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방 안에 다 청소년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세미나를 끝냈어요. 그 아버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 기회예요. 아버지가 저기 앉아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 지금까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학생이 마이크를 딱 잡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방이 꽉 차 있었는데 순식간에 아주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방이.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왜 아버지가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못 들어오시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왜 저랑 시간을 같이 많이 못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 앉아 계셨던 그 아버님 한 분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아이들에게, 그래 이놈아, 가슴을 막 치시면서 너가 내 마음을 드디어 알겠다니 너무 고맙구나 막 그러시면서 이 아버님이 엉엉 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변화라는 건 가능하고 또 마음은 같은데 이 세대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뭐를 더 해도 덜 해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믿으시죠? 네, 그 사랑을 완전하게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이 행복한 아이들에게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은 휴직자로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아이들을, 특별히 고학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들을 한 30여 명 이제 같이 상담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또 리더십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긍정적인 행복한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이 아이들의 어떤 가정과 그런 환경들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녁 시간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일정 시간 하는 아이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봤던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교수님도 그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책은 아버지 이펙트, 이제 아버지 효과라는 책인데요.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만 좋다고 해서 될 수가 없겠죠. 이 책을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버지 육아의 7가지 효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두뇌가 발달되고 사고력이 발달하는 것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 교수님은 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역할을 한다.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아빠는 아이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아이가 사회적 관계, 즉 친구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사회성을 발달하게 한다. 이 사회성 발달에도 이 부모의 역할, 특별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빠가 육아를 잘한 아이는 덜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아빠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아빠 육아의 7가지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요. 아빠와 친할수록 쿠션이 두툼하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빠와 친할수록 쿠션이 두툼하다. 아버지 이펙트는 소프트 쿠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쿠션에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딱딱한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드 쿠션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빠와 애착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좋을수록 소프트 쿠션이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딸도 보니까 본인이 정말 이쁜 줄 알더라고요. 정말 이쁜 줄 알고 자기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 동기가 아빠로부터 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아빠가 정말 자기를 이뻐한다, 또는 아빠가 자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그것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또 하는 말이 만 6세쯤 되면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뇌의 활동은 14세가량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터득한 지식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줘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6세부터 13세입니다. 이때 많이 말해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뇌의 일부분이 되어서 평생을 가게 됩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때가 부모가 말과 행동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 저도 이때 저희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한 큰 영향을 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세에서 13세 이때를 우리가 학습기라고 하잖아요. 학습기에서 특별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인데 언어뿐만 아니라 이 저자는 감정, 감성, 그런 자존감도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바로 얘기하는 것이 5살 아이들의 뇌를 살펴본 결과 건강한 아이의 뇌는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주름도 별로 없는 반면 방치되어 자란 아이의 뇌는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주름도 많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해서 소파에 늘어져 아이에게 TV나 보게 하고 놀아준다면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으면 아이의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흐르면 아무리 사교육비를 쏟아부어도 공부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 못한다고 혼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가 독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독성 스트레스란 심각한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언어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며칠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학대하는 경우에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독성 스트레스는 성장하는 뇌의 구조를 약화시켜 학습, 행동, 신체, 정신건강에 평생 지속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의사소통,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다룬 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시내에게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고 묻는 질문에 시내가 당연히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서 과잉보호를 했다. 그러다 보니 아빠와 어떤 얘기도 솔직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 학생도 있었고, 공부했다고 대답해도 아빠가 믿지 못하더라 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아버지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아버지가 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아빠가 절대 복종을 요구하지만 자신은 어떤 누구한테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분노 조절을 못해서 폭발하는 아빠, 또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러운 아빠,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아빠,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학대하는 아빠,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 아빠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뽑았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의 공통점은 감정적으로 결석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결석하듯이 감정이 결석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녀와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2년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30배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중 76%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째서 부모와 갈등하냐 묻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의 차이를 꼽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히 유교 문화를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서 개발이 되는, 이 나라가 정말 밥을 세 끼 잘 못 먹는 그런 어려운 때 사셨던 분들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하셔도 이 한계가 있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많이 소통을 해주시는 편이었는데도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자식들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와 이제 함께 어떤 소통을,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 느끼는 것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존칭, 존대를 하는 문화가 아주 엄격하고, 특별히 예의 범절, 이제 어른을 공경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이제 대화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먼저, 아주 어린 우리 시내 같은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 와서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만 커도 부모와 함께 이제 소통하는 것이 부모가 중심적으로 주도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했으나 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질문이 잘못되었거나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들이 주로 한다는 질문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들이며, 관계나 대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했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앞에서 얘기한 솔러,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질문에는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했니? 그랬지? 그렇지? 그랬었지?로 끝나는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때문에 닫힌 질문입니다. 대화를 끌어가는 힘이 없습니다. 반면 열린 질문은 뇌와 감성을 자극하고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서 대답하도록 만듭니다. 좋은 질문은 수준 높은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열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한 것이 닫힌 질문은 밥 먹었니? 이제 우리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근데 열린 질문으로 바꿔보면은 오늘 점심에 먹은 것 중에 뭐가 가장 맛있었어?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숙제는 했어? 라는 닫힌 질문은 숙제 중에 가장 흥미로운 과제는 무엇이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지? 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물어볼 수 있는 이 닫힌 질문을 수업 중에 새로 배운 것은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시험은 잘 봤니? 이거 아주 단골 질문이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원은 잘 다녀온 거지? 라는 질문은 학원은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니? 또 친구랑 별일은 없지? 요즘 너의 친구들에 대해서 못 들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무엇을 같이 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몸은 안 피곤하니? 이 질문을 학교 다니고 학원까지 다니느라 힘들 텐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뭘 보충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면 좋다는 그런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저자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펙트 책의 내용들을 아주 짧게 핵심적인 것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로서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서들도 많이 찾아서 읽고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이 기술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이 부모라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특별히 세상에 좋은 학교 가고 또 아이들이 인정받고 좋은 스펙을 쌓고 뭐 그런 거라면 사실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뭐 강남에 좋은 학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셨나, 또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시나,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입장을 좀 우리의 입장, 이 부모로서 이 입장을 한번 묵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자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나는 본을 보이는 선배라는, 신앙의 선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기술이 쓰였을 때 더 아름다운 육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미션 나갑니다. 오늘 미션으로는 제가 이 책에서 같이 소개했던 내가 자주 사용했던 닫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열린 질문으로 바꾼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메모하셨다가 메시지로
저에게든 우리 교육자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것으로 미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